안녕하세요.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2015년 4월부터 유방 재건술에도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유방암 수술 후 생기는 신체적 손실과 심리적 위축감을 유방 재건술을 통해 치유할 수 있는 길이 넓어졌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군산 파티마 의원 조상곤 원장과 함께 유방암 등으로 유방을 절제하거나 또는 가슴이 작아서 고민하는 여성분들을 위한 유방 확대술의 궁금한 점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에게 가슴은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신체 부위입니다. 최근 미용적인 목적뿐 아니라 치료의 목적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유방 확대술에 대해 의학 박사 조상곤 원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여성에게 건강한 가슴이란 무엇이고 또 어떤 분들이 가슴 성형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여성의 가슴, 즉 유방은 그 수유 기능과 성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유를 분비하여 아이에게 그 영양을 공급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성으로서 성적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가슴을 건강한 가슴, 아름다운 가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방암으로 아니면 사고로 유방을 절제하였거나 아니면 선천적으로 발육이 부진하였거나 아니면 출산 이후에 유방이 적으신 분들이 아름다운 유방을 찾기 위해서 유방 성형을 많이 하십니다. 유방 성형에는 이렇게 작은 가슴을 크게 만드는 유방 확대술도 있고 네. 그리고 너무 큰 가슴을 적당히 줄여주는 유방 축소술, 그리고 너무 처진 가슴을 올려주는 유방 고정술, 그리고 변형된 가슴을 복원시켜주는 유방 복원술,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확대술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유방 수술하면은 확대술을 생각할 만큼 보편적인 수술이 유방 확대술이죠. 그런데 유방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뭔가를 채워 넣어야겠죠. 네. 그래서 유방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채워 넣는 물질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가 지방을 이용하는 방법과 보형물을 이용하는 방법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환자들은 자가지방을 많이 선호합니다. 물론 자가지방이 좋긴 좋죠. 네. 하지만 자가지방은 이 가슴을 충분히 키울 만큼 많은 지방을 채취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주입한 지방이 많이 흡수가 됩니다. 이를테면은 가슴이 전혀 없는 분들이 좀 유방이 좀 있어 보이게 하려면은 적어도 한 200cc 전후의 그 보림을 채워줘야 되는데 200cc의 그 부피를 만들기 위해서는 약 1800cc 정도의 지방을 채취해야 됩니다. 우리 네. 몸에서. 가슴이 유방이 양쪽에 있으니까 약 3600cc 지방을 채취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대부분 가슴이 적은 분들은 몸이 되게 야위신 분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3600cc 정도의 지방을 채취하기 실제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가 지방을 쓰는 경우가 쉽지가 않고요. 두 번째로는 또 지방을 이게 주입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석회화가 되면서 이것들이 딱딱하게 알갱이처럼 만져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또 이것이 유방암으로 혼동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자가지방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특수한 경우에만 보조적으로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방 확대술하면은 보형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수술에 사용되는 보형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보형물은 그 식염수가 들어있는 보형물하고 실리콘 젤이 들어있는 보형물이 있습니다. 식염수가 들어있는 보형물은 촉감도 좀 떨어지고 실리콘 보형물에 비해서 좀 모양도 부자연스러운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누수가 되었을 때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고 피막 구축이 비교적 적다는 그런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리콘 보형물은 촉감도 좋고 모양도 자연스러운 이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파열되는 경우에 누수가 되는 경우에는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보고가 있어서 한동안 사용이 중지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는 코에스브 젤이라고 해서 점성을 아주 높여서 파열되더라도 이것이 백 밖으로 노출되지 않는 이런 백들을 새로 개발되어서 그 백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 코젤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백은 안전성을 많이 높인 그런 보형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성분들은 이왕이면은 그 자연스러운 모양을 선호하실 텐데 보형물마다 모양에도 차이가 있나요? 네, 자연스러운 유방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보형물에 들어있는 식염수백보다는 실리콘 젤백이 더 자연스럽고요. 네. 그리고 모양에도 차이가 있는데
보형물 모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둥근 모양이 있고 해부학적 모양이 있습니다. 이 둥근 모양의 백은 이렇게 이 보형물의 가운데 부분이 가장 많이 돌출되어 있는 이런 모양의 백이 되겠고요. 네. 해부학적 모양은 이렇게 보형물의 윗부분은 얇고 아랫부분이 비교적 두꺼워서 좀 더 자연스러운 모양이 되죠. 우리 정상적으로 서 있는 여자의 가슴처럼 보이게 되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그런 장점이 있고 또 이것은 둥근 모양에 비해서 같은 용량을 넣었을 때 좀 더 많이 돌출되어 보이고 네. 유방이 좀 더 커 보이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 폭이 좋으신 분들이 좀 큰 유방을 선호할 때 물방울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연스러운 가슴을 원할 때 물방울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연스러운 유방 한다면은 역시 식염수보다는 실리콘 젤백이 낫고 그리고 둥근 모양보다는 해부학적 모양, 물방울 모양이 더 자연스럽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모양은 알겠는데 이제 수술 후에 흉터가 남는다거나 또 절개선이 보인다거나 하면은 그게 신경이 많이 쓰이잖아요. 안전하게 수술을 하면서도 흉터를 안 보이게 하는 방법도 있나요? 네. 원래 가슴이 적으신 분들은 가슴이 먼저 큰 것만 선호하시는데 가슴이 커지고 나면 흉터 때문에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네. 네, 수술 후에 유방 수술 후에 흉터는 보형물을 넣을 때 절개선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흉터를 적게 하기 위해서는 겨드랑이 절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네. 그런데 겨드랑이 절개는 이 절개 부위하고 보형물을 넣을 공간하고 거리가 멀다 보니까 수술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방은 그 유선과 그 혈관과 신경이 그 그물망처럼 엮여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 유방 확대 수술에 내시경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시경을 통해서 직접 보면서 수술하니까 출혈이 적기 때문에 수술 후에 피주매를 차고 다닌다든지 아니면은 수술에 감각이 떨어지는 이런 일이 대폭줄에서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수술 후에 안전하고 그리고 흉터가 적은 유방 수술을 한다면은 역시 겨드랑이 절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리고 내시경 수술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름다움을 얻는 만큼 다른 수술보다 좀 아프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수술하신 분들이 가장 염려하시는 것이 아플까 봐 많이 염려를 하죠. 네. 그런데 유방 확대 수술할 때는 대개 수술 중에는 수면 마취하기 때문에 수술 중에는 거의 통증을 느끼지 못하실 겁니다. 그리고 수술 끝난 이후에 통증이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주사나 약물로 조절이 가능한 정도의 통증입니다. 수술 후에 통증이 생기는 원인은 대개 수술 중에 이 보형물을 넣기 위해서 박리를 하죠. 네. 박리를 하는 과정에서 조직이 일부 손상될 수 있겠죠. 그래서 조직 손상에 의해서 통증이 생길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수술 이후에 다소 부기가 생길 수 있겠죠. 이 부기에 의해서 통증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섬세하게 박리해서 조직 손상을 적게 하고 그리고 부기 원인을 적절히 조절해 준다면은 통증을 많이 감소시킬 수 있고 또 남은 일부 통증은 약물이나 주사로도 충분히 조절이 가능한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또 수술을 하고 나서 팔을 들어 올리기가 힘들다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리기 힘든 문제는 대개 보형물 위치와 관련이 있는데요. 네. 보형물을 넣는 위치는 유선 아래에 넣는 방법이 있고 가슴 근육 밑에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선 아래는 되게 우리 유선 조직과 가슴 근육 앞에 네. 넣는 그런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거의 가슴 근육을 많이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고 가슴 근육 아래에 넣는 방법은 보형물을 가슴 근육을 팽창시켜서 그 밑에 넣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슴 근육이 바로 우리 팔을 들어 올리는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이 근육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는 팔을 들어 올리기 불편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코에스피 젤이라는 이런 백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백은 굉장히 부드럽고 촉감이 좋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수술을 유선 아래에 넣어서 이 백의 촉감이 그대로 만들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 근육에 큰 자극을 주지 않기 때문에 팔을 들어 올리는데 불편함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간혹 이 가슴 근육을 건드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절개선 부위가 아무는 과정에서 네. 피부가 수축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팔을 들어 올리기 힘든 게 아니라 팔을 들어 올릴 수도 있는데 다소 당기는 느낌이 있다는 그런 정도 느낌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의학 박사 조상곤 원장과 함께 유방 확대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젊을 때 아무리 눈이 좋더라도 나이가 들면서는 점차 시력이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스마트폰 사용이 늘어나면서 노안의 증상들을 더욱 빨리 또 자주 느끼곤 한다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전주안과 김동수 원장과 함께 노안에 대한 이해와 최신 노안 수술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누구나 피할 수 없는 노화의 과정, 노안. 그러나 나이가 들어도 돋보기 사용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안과 전문의 김동수 원장과 함께 노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최신 노안 수술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노안이란 정확히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우리 눈은 먼 곳을 보다가 가까운 사물을 보려면 눈 안에 있는 수정체가 조절작용을 해야 되는데요. 나이가 들게 되면 이 수정체가 딱딱해지고 수정체를 싸고 있는 모양체가 탄력을 잃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조절력이 완전히 상실하게 돼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이제 가까운 게 잘 안 보이게 되겠죠. 이것을 노안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 카메라 줌 렌즈가 네. 나이가 들면서 망가진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노안은 언제부터 진행되는 건가요? 보통 20대 중반부터 조절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40대 초반에 뚜렷해지고 50대 중반이 되면 완전히 조절력이 상실하게 돼서 가까운 게 잘 안 보이게 됩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이 늘면서 이 노안이 시작되는 시기가 점차 빨라지는 추세입니다. 네. 그럼 노안의 증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자가 진단법이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예. 먼 곳을 보다가 가까운 곳을 볼 때는 물체가 점차 흐려지게 보이고요. 또 어두운 곳에서 글씨를 볼 때나 작은 글씨를 볼 때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네. 두통이 오는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반 분들이 쉽게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책을 볼 때 나이가 들면서 점점 멀어지고 네. 또 돋보기를 쓰시면 선명하게 잘 보이거든요. 이러시면 노안이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뭐 앞서 스마트폰을 언급하시긴 하셨지만 노안을 부추기는 생활 속 나쁜 습관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노안을 빠르게 진행시키는 나쁜 습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스마트폰, 컴퓨터, 그다음에 독서나 근거리 작업을 많이 하시는 게 노안을 빠르게 진행시키는 제일 첫 번째 원인이며 네. 두 번째는 이제 외출하실 때 꼭 선글라스를 좀 껴주셔야 되는데 그걸 착용을 안 하시면 자외선이 많이 노출이 돼서 노안이 빨라집니다. 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주무실 때 어두운 곳에서 스마트폰 같은 걸 많이 쓰시게 되면 이것도 또한 노안을 빠르게 진행시키는 한 원인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과도한 음주나 흡연 같은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노안의 치료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노안을 해결하는 비수술적인 방법으로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돋보기나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수술적인 방법으로는 두 가지 원리로 나눠지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이가 들면서 조절력이 떨어지는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조절성 인공수정체 삽입술이라는 방법이 있고요. 네. 또 하나의 원리는 이게 좀 어려운 원리인데요. 아까 조절력이 떨어졌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위조절력이라고 해서 가짜 조절력을 만들어지는 원리로 이제 노안 수술을 시행하는데요. 이 방법이 최근에 시행되는 대부분의 노안 수술 방법이 이 원리로 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 수술 방법들은 엑시머 레이저를 이용하여 네. 각막을 깎아서 각막의 굴절력을 변화시키는 방법 한 가지, 또 하나는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방법. 세 번째로는 이 방법이 가장 최근에 나오는 수술 방법인데 각막 실질 내에 인레이라는 특수 기구를 삽입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최근에 주로 시행되는 노안 치료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가장 주로 시행되는 수술 방법이 3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엑시머 레이저 방법은 엑시머 레이저를 이용하여 각막을 비구면으로 연마를 하게 되면 우리 각막의 가운데 부위는 근거리를 잘 보이게 만들고요. 네. 주변부로는 원거리를 잘 보이게 하는 위치인데요. 이제 이 수술 방법은 한쪽 눈만 깎을 수도 있고요. 양쪽 다 깎을 수도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은 우리 눈의 수정체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방법인데요. 이 수술을 시행을 받으시면 원거리, 중간거리, 근거리 다 잘 보일 수 있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최근에 나온 방법인데요. 각막 절편을 만들어서 가운데 실질 내에다가 특수 제작된 돋보기 기능을 한 인레이라는 기구를 삽입을 해서 수술을 하는 방법인데 이게 가장 반영구적인 노안 수술 방법입니다. 네. 예. 뭐 요즘 시행되고 있는 노안 수술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네. 이런 수술을 받고 나면 그럼 돋보기를 더 이상 쓰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네. 현재의 노안 수술 방법은 현재 진행형인 수술 방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노안을 영구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노안 증상을 좀 불편해하시고 돋보기 쓰기 싫어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한테는 충분히 권할 만한 수술 방법인데 그러자면은 먼저 충분한 검사를 통하여 우리 눈에 각막이나 망막 등 이상이 없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환자의 직업, 그다음에 기대치를 고려해서 의사하고 상의한 후에 수술을 하신다면 충분히 수술을 할 만한 방법입니다. 뭐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추후 뭐 몇십 년 뒤에 일어날 일까지는 그러면 아직은 잘 모르는 건가요? 지금 부연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노안 수술은 한 4, 50년 전부터 시행이 되어 왔습니다. 아, 네. 계속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점차 나아지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환자에 따라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분도 있고 효과가 떨어지는 분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충분히 상담을 통해서 수술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이런 노안 수술은 언제쯤 받는 게 좋을까요? 보통 이제 노안이 시작되는 40세 이후부터 가능한데요. 보통 40, 50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엑시머 레이저 방법, 그다음에 각막 내에 인레이를 삽입하는 방법을 주로 시행을 하고요. 50대 중반 이후나 그다음에 백내장이 생기기 시작하면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주로 시행합니다. 다만 이 수술 방법의 결정은 환자의 나이, 네. 직업, 그다음에 환자분이 원래 가지고 계시는 굴절력, 즉 뭐 원시나 난시 이런 거를 감안해서 수술 방법을 결정을 합니다. 네. 뭐 노안 수술 방법도 있을 테고 또 돋보기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냥 평소에 좀 노안을 늦출 수 있는 좋은 습관 같은 게 있을까요? 예. 쉽게 말씀드리면 뭐 흐르는 세월을 막을 수는 없겠죠. 네. 다만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바르게 하면 이게 노안을 좀 늦출 수도 있고 증상을 경감시킬 수도 있는데요. 먼저 균형 잡힌 식사 습관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노안에 좋은 음식으로는 블루베리, 네. 당근, 시금치, 등푸른 생선 이런 것들이 있으면 비타민C도 노안에 좋습니다. 네. 또한 노안에 좋은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리자면 먼저 외출 시에는 꼭 선글라스를 끼셔서 자외선을 차단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컴퓨터나 스마트폰 그다음에 이제 근거리 작업, 독서 같은 거를 장시간 하실 때는 잠깐씩이라도 먼 곳을 주시하거나 네. 눈을 감아 주셔서 눈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가급적 취침 시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게 참 방해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노안 수술에 관심이 있거나 네. 또는 노안으로 고생하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딱 부러지게 속 시원하게 노안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노안 수술은 아직까지는 모든 분한테 다 효과를 볼 수는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렇지만 충분한 검사와 의사와 상담을 한 후에 여러 가지 뭐 직업, 나이 이런 거를 고려해서 이제 수술을 하시면 돋보기도 벗을 수 있고 또한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노안이 오는 거를 거부하지 마시고 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좀 더 젊게 사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는 말인 것 같네요. 오늘 이 시간에는 안과 전문의 김동수 원장과 함께 노안에 대한 이해와 노안 수술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셀프 백신이라는 용어 들어보셨나요? 돈도 들지 않고 예방 효과도 큰 셀프 백신.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에서는 이 셀프 백신을 이용하면 질병의 70% 이상을 예방할 수 있다고 권고했는데요. 이 셀프 백신은 다름 아닌 손 씻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감기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게 되죠. 특히 일교차가 큰 환절기와 초겨울에는 독감 발생률도 높아지는데요. 예방 백신을 접종하는 것과 함께 비누나 세정제를 이용해서 손을 깨끗이 씻어서 감기와 독감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